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일주일 넘게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송 전 대표 앞서 전해드렸지만 세 번의 검찰 조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죠. 내일 소환 조사가 하나 더 있는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에 영장실질 심사 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송 전 대표 배려해가지고 19일 하루는 쉬게 해주고 20일부터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일에도 출석 거부하고 21일에도 출석 거부하고 22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일은 토요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6일에 다시 그 출석을 요구할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준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일도 아마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각에서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이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좀 무용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됐고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거라는 건 좀 정해진 수순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본인 항변을 한다거나 어떤 변소를 낸다고 해서 뭐 불구속으로 가닥이 잡히거나 이럴 계제가 좀 아니라고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명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턱밑까지 수사가 온 건 맞지만 그 제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이 박모 보좌관의 공소장에는 또 송 전 대표 이름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몰랐다, 알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이제 해명 내용이 줄기인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또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현출을 시켜놨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검찰 조사에는 최소한으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만약 송 전 대표가요 네 번째 소환 조사도 거부한다. 검찰의 다음 수소는 그러면 뭐 강제 구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 구속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열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20일 내에 그 구속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구속되기 전에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진술 거부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선 기소하려면 추가 조사가 그 불가피한데 송영길 대표가 아예 그 가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석 요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석 요구에 그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갖다 발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송영길 전 대표는 자진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구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최소한으로 협조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송 전 대표가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되려 유리한 거 아닐까요? 향후 재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조사 잘 받는 법이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제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인데 이제 검찰은 특히 이런 류의 사건, 그러니까 정치인이 피의자이거나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소를 목표 그리고 하나의 그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협조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할 것인가? 또 그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피의자 입장에선 또 있고요. 이 수사가 원래는 이제 6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정치 자금 그리고 정당법 위반에서 시작이 됐지만 거의 8억 원 정도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범위가 있거든요. 그게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됐기 때문에 구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서는 적극 협조를 하거나 검찰의 수사에 단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아내는 이 남편의 구속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 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29일엔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가 향후 물론 뭐 영장을 이제 뭐
구인되는 모습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이번 돈봉투 사건이 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인지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정근 녹취록에서부터 이제 비롯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윤관석 그다음에 강래구, 예. 박보좌관 모두 예.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예. 12월 18일에 윤관석 의원의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윤관석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이런 돈봉투 돌리는 거는 민주당의 관행이었다라고까지 최후 진술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불법 거액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에 관여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나아가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그러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30대 중반부터 국회의원 5번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층의 삶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뭐 본인 이렇게 수사받는 데 있어서도 특권적으로 배려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과 뭐 그다음에 배우자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리포터를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70대 할머니 3명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은 온수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먼저 권형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건물 앞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건 새벽 5시 37분쯤. 온수탕에서 목욕을 즐기던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이 폴리스 라이트 사놓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온수탕 안에 들어갔던 할머니 3명만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온수에 전기가 흐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탕 내에 있던 분들이 이상 현상을 보이니까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한장 확인하고 차단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목욕탕 업주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또 어쩌다 이런 일이 목욕탕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5시 37분인데요. 네네네. 70대 할머니 3분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지신 거죠. 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대부분 다 인근에 사시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5시 20분부터 문을 여는데 어저께가 일요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목욕탕 문 열자마자 목욕하면서 좀 피로도 풀고 그다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자 해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이제 쓰러지시니까 119가 8분 만에 도착했어요. 네. 금방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조치를 했는데도 3분 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감전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가 난 목욕탕은 네. 6개월 전에 안전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너무 노후한 건물이었습니다. 예. 8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39년째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렇군요. 모텔 영업과 목욕탕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이제 업소였는데 일단 그 현황을 봤더니 전선이 배전환 밖으로 나온 채 방치가 돼 있었다라고 네. 하고요. 또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펌프, 파이프, 등유 탱크 등도 외부에 노출된 채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고 또 최근에는 목욕탕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너무 노후해서 이용하는데 좀 불안하기도 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종시에는 사고 발생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가 행정구역은 세종시인데 네네. 사고가 났던 곳은 이제 세종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니고 조치원 읍입니다. 그래서 예. 조치원 지역에 목욕탕이 한 2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목욕탕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유가족분들 계시니까 유가족분들을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목욕탕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말고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얼마나 또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충격이 컸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세종시가 어쨌든 그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처벌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이런 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이게 되나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제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하게 된 것인데 네. 사실 목욕탕이 항상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물이 있고 조금만 전선이 노출이 되더라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유사 사고가 많은데 맞아요.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네.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벌금 약식 기소를 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